최명길은 일찍부터 청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인조 5년 1627년에 일어난 정묘호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머무는 진영을 오가며 화해를 주장하기도 했지요. 그런 최명길에게는 소년 시절에 겪은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느 날 소년 최명길이 안동부사로 있는 외삼촌을 찾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나무가 울창한 깊은 산속길을 몇십리나 가야 했지요. 최명길이 으스스한 기분을 애써 떨쳐가며 길을 재촉하는데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귀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무서웠지만 최명길은 용기를 내 물었어요. 어디에 사는 분이신가요? 저는 조령의 성황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문경세제의 성황당을 지키는 귀신이란 뜻이었지요. 여자가 계속 말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치성을 드리며 비단치마 한 벌을 지어주었지요. 그런데 안동자수가 성황당을 지나가다 걸려있는 치마를 떼어서는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좌수는 조선시대의 지방자치기구인 향청의 우두머리를 말해요. 이렇게 분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오려고 쫓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최명길이 침착하게 귀신을 타일렀어요. 비록 안동제수가 죄를 지었다고나 하나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을 죽이고 치마를 찾는 건 지나친 듯하오. 내가 그대를 위해서 치마를 찾아줄 테니 노여움을 푸시오. 송황씨는 그 말을 듣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안동에 도착하니 송황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최명길은 혹시나 싶어서 안동 좌수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좌수의 부인이 갑자기 까무라쳐서 온 가족이 통곡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최명길은 사정을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과연 송황씨는 좌수 부인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어요. 최명길은 급히 그 치마를 찾아달라고 해서 불에 태웠지요. 그러자 까무라쳤던 부인이 부스스 일어났어요. 얼마 후 최명길이 안동 외삼촌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조령에 이르렀을 때 또 그 송황신을 만났어요. 송황신이 최명길에게 말했어요. 저는 지금 만주에 천자가 탄생하셨다는 천지신명의 명을 받고 호위하러 갑니다. 그 천자가 자라면 명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에 쳐들어와 멸망시키려 할 텐데 그때 조선의 대신 중에 나라를 구할 분은 바로 도련님 뿐입니다. 그러니 온 힘을 기울여 화해를 주장하십시오. 송황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최명길은 훗날 그 송황신의 말처럼 대신이 되어 청나라와 화해를 주장했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요. 노인이 되어 벼슬을 얻은 유충걸. 유충걸은 인조 임금의 고모부였어요. 인조는 어릴 때 유충걸에게 글을 배웠어요. 유충걸은 성격이 급해서 인조가 글을 잘 외지 못하면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곤 했지요. 인조가 왕의 자리에 오른 후 신하들은 임금의 친척이자 스승인 유충걸에게 벼슬을 내리라고 간청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인조는 신하들의 간청을 모른 척 했지요. 유충걸은 인조가 벼슬을 내리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직접 임금에게 벼슬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유충걸은 노인이 되었어요. 마침내 그는 벼슬을 단념하고
하는 일 없이 지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인조가 여러 신하들과 경서를 해설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말했어요. 유충걸이 이제 나이가 꽤 들었으니 그 급하던 성격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겠지? 그러고는 정산 현감 자리에 앉혔어요. 인조는 어릴 때 유충걸에게 학문을 배우면서 그의 성격이 너무 급하다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렇게 급한 성격으로는 백성을 인자하게 다스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까닭에 인조는 유충걸이 나이가 든 후에야 벼슬을 내린 거예요. 어느 겨울날 유충걸이 볼일을 보러 가는 길에 수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마침 그의 조카 유혁연이 수원부사로 있을 때지요. 그 당시 수원은 서울이 가까워서 서울로 오가는 사람들이 자주 들르는 곳이었어요. 나그네를 자주 대접하다 보니 수원은 인심이 사나운 동네가 되어버렸지요. 나그네 손님이 올 낌새가 보이면 문을 닫아 걸고 대문 안에 들이지 않는 일이 많았어요. 유충걸은 그날 저녁 수원 근처의 한 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어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을 닫아 걸고 유충걸을 집 안에 들이려 하지 않았지요. 해는 저물고 날은 추운데 유충걸은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동구 밖에 쭈그리고 앉아서 데리고 온 모습에게 일렀지요. 얘야, 수원부가 나가 여기서 심리밖에 안 될 거다. 내가 달려가서 부사를 불러오너라. 얼마 후 소식을 들은 수원부사 유현혁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왔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유충걸은 조카가 오자마자 야단부터 쳤어요. 내가 백성을 잘 다스렸다면 고을의 인심이 이 지경이 되었겠느냐. 조카 윤여혁은 아무 말 없이 울어앉아 꾸중을 들었지요. 얼마 후 유충걸이 노여움을 좀 누그러뜨렸어요. 그때야 윤현혁이 일어나 유충걸을 관하로 모셔가려 했어요. 그러자 유충걸이 말했지요. 너처럼 어진 수령이 다스리는 고을에 어찌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냥 밤길을 가는 편이 낫겠다. 유충걸이 굳이 밤길을 가겠다고 하자 윤현혁도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윤현혁은 고을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었어요. 물론 고을 사람들이 나그네를 들이지 않는 버릇은 고쳐졌고 그 후부터 고을의 인심은 다시 후해졌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유충걸이 아들과 함께 궁중 연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때 그의 아들 유경련이 노래를 불렀는데 유충걸은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이상히 여겨서 이유를 물었어요. 저 아이의 노래를 들어보니 오래지 않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구려. 그런데 유충걸의 말대로 사흘 후에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부자 사이의 지극한 정이 아들의 죽음을 미리 알게 한 모양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사람이 도리를 다한 음흥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임금이 얼마 못 가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귀양을 간 일이 있었어요. 바로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지요. 부인 세조는 왕위를 차지한 뒤 조카인 어린 단종 임금을 귀양 보냈고 단종을 보호하려는 충신들도 모두 처형했어요. 그런데도 세조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단종이 살아있는 한 다시 왕위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지요. 신하들도 단종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불순한 무리들이 영모를 깨할지도 모르옵니다. 영모의 싹을 아예 없애는 것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이런 상소가 거듭되자 결국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기에 이르렀어요. 세조의 명을 받은 금부도사는 사약을 가지고 단종의 기항지로 향했지요. 단종이 거처하는 곳에 도착한 금부도사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머뭇거렸어요. 그때 마침 밖으로 나오던 단종이 뜰에 있는 금부도사를 보게 되었어요. 금부도사께서 어인일로 이곳에 오시었소? 단종의 물음에 금부도사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조아렸어요.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난 어린 임금에게 차마 사약을 가져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금부도사가 뜸을 들이자 옆에 있던 나졸 하나가 단종의 목숨을 기어코 빼앗았지요. 이때 단종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지 않았어요. 기왕은 죄인의 장사를 치러주었다는 화를 입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때 이 고을에 사는 어몽도라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관에 모시고 장사를 지내 주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이태로워질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오로지 불쌍한 임금을 위한 행동이었어요. 어몽도는 벼슬아치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그저 힘없는 백성일 뿐이었지요. 이보게 자네 그러다가 큰 화를 입으며 어쩌려고 그러나? 우리같이 아는 것 없고 힘없는 백성이 공연히 그런 일에 말려들면 호된 벌을 받기 쉬우니 그만두게 해. 이웃 사람들이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 일로 벌을 받게 된다며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네. 어몽도는 단종의 장사를 정성껏 지낸 뒤 그 고장을 떠났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단종의 슬픔도 어몽도의 이름도 점점 잊혀져 갔지요. 그 뒤로 약 3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단종의 장사를 치러준 어몽도의 이야기를 들은 정조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몽도에게 벼슬을 내려 주었어요. 그리고 손수 제문까지 지어주었지요. 아, 아름다운 일이다. 사육신은 단종을 섬긴 충신이기에 목숨을 던져 의의를 구하고자 했겠지만 영월의 평범한 백성 어몽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남들이 모두 말리는 그 일을 했을까? 이는 다만 단종을 향한 충성심 하나로 행한 일이니 지난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길이길이 전해질 의로운 일이로다. 주인의 원수를 갚은 갑이. 조선 인종 때 유관이라는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조정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어요. 유관을 모함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정순봉이었어요. 유관이 죽자 정순봉은 유관의 재산과 하인까지 모두 차지해버렸어요. 유관이 부리던 하인 중에 갑이라는 나이 어린 하녀가 있었어요. 갑이는 눈치가 빠르고 총명하여 유관이 특히 귀여워했어요. 그런 갑이를 정순봉도 마음에 들어했지요. 갑이를 곁에 두고 부리면서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어요. 눈치가 빠른 갑이는 정순봉의 마음을 잘 헤아렸어요. 목이 마르다 싶으면 식혜를 내오고 등이 가렵다 싶으면 등을 긁어주었지요. 그러니 정순봉은 갑이를 아주 기특하게 여기며 잘 보살펴 주었어요. 그러나 갑이의 마음은 옛 주인에 대한 충성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갑이는 정순봉이 몹시 아끼는 골동품 항아리를 슬쩍 감춘 뒤 남자 하인을 불러내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항아리가 없어진 것을 안 정순봉은 갑이를 의심했어요. 그 방은 갑이가 아닌 다른 사람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갑이는 시치미를 뚝 떼며 말했어요. 이 천한 것이 주인나리의 하늘 같은 은혜로 분에 넘치게 살고 있는데
뭐가 모자라 도둑질을 하겠나이까. 가비가 눈물까지 흘리자 정순봉은 더 다그칠 수가 없었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가비는 낮에 만난 하인을 다시 만났어요. 날이 깨서 어디를 다녀왔냐고 매를 치면 난 우리가 만난 걸 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도둑 누명은 벗을 수 있을 테니까.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주인의 몸종을 깨어 함께 있었던 것이 탄로나면 살아남지 못할 일이었지요. 잘못하다가는 항아리를 훔쳤다는 누명까지 덮어쓰게 생겼지 뭐예요. 하인이 불안해하자 가비가 조용히 말했어요. 화를 막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뭔데?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지.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지금 빨리 나가서 방금 죽은 사람의 팔이나 다리를 하나 구해와. 방법은 그것뿐이야. 하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죽은 사람의 팔을 쉽게 구해다 주었어요. 이 무렵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자고 나면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가비는 그 팔을 정순봉의 이불 속에 몰래 넣어두었어요. 얼마 뒤 정순봉은 전염병에 걸려 죽고 말았지요. 그 팔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팔이었거든요. 나중에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정순봉의 가족들은 가비를 끌어내어 죄를 물었어요. 감히 내가 아버지를 전염병에 걸리게 해 죽게 만들었더냐? 그러자 가비는 차갑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렇다. 정순봉은 훌륭하신 나의 옛 주인을 모함해 죽였으니 나의 원수다. 이제 그 원수를 갚았으니 죽어도 좋다. 옛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던 가비는 결국 매를 맞고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능력 있는 선비들을 찾아낸 조광조. 조광조는 조선 중종 때의 학자이자 정치가예요. 학문이 뛰어나고 세상을 바꾸려는 이상이 아주 컸어요. 조광조가 17살 때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벼슬을 지내는 곳에 갔다가 마침 그곳에서 기양살이를 하는 대학자인 김갱필을 만나게 되었어요. 김갱필의 높은 인격과 학문에 감동한 조광조는 무릎을 꿇고 청했지요. 스승으로 모시게 허락해 주십시오. 김갱필 또한 어린 조광조에게서 번떡 있는 재주를 발견하고는 흔쾌히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광조가 스승을 찾아갔는데 하인이 꽁 한 마리를 잡아 햇볕에 말리고 있었어요. 고향에 있는 김갱필의 어머니에게 보내려는 거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도둑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눈 깜짝할 사이에 꽁을 낚아채 도망쳐 버렸어요. 하인은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꽁을 도둑맞고 말았지요. 김갱필은 불같이 화를 내며 하인을 야단쳤어요. 그 모습을 본 조광조는 조용히 스승에게 아뢰었어요. 부모를 복량하는 물건이 귀중하긴 하지만 그런 일로 지나치게 화를 내시며 어찌 군자라 할 수 있사옵니까? 군자란 언제나 말과 행동을 가벼이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자 김갱필은 얼른 조광조의 손을 잡고 사과를 했어요. 나도 화를 내자마자 곧 뉘우쳤다네. 이제 자네의 말을 듣고 나니 더욱 부끄럽군. 나는 자네의 스승이 될 자격이 없네. 이렇게 어려서부터 기계가 남달랐던 조광조는 이후 글 공부를 더욱 열중했어요. 그러다가 이조 판서의 추천을 받아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조광조는 과거를 보지 않고 벼슬을 하는 것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르고 당당하게 합격을 했지요. 조광조는
탁월한 재능으로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었어요. 임금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주로 조광조와 의논했지요. 어찌하면 과인이 성군이 될 수 있겠는가? 시골에 묻혀 있는 유능한 선비들을 널리 찾아 등용하소서. 묻혀 있는 선비라. 그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는가? 지금의 과거 제도는 문벌과 글솜씨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과거 제도를 만들어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선배들이 조정에 나올 수 있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은 조광조가 주장하는 새로운 과거 제도인 현량과를 실시하여 숨은 인재를 많이 발굴했어요. 이 무렵 조정에서는 조광조를 비롯한 젊은 학자들이 새로운 제도와 공평하고 올바른 법을 시행하도록 주장했으며 백성들에게는 예절과 도덕심을 가르쳤어요.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은 조광조는 벼슬이 빠르게 올랐어요. 많은 벼슬아치들이 조광조를 우르르 따랐고 특히 현량과를 통해 벼슬을 얻은 사람들은 조광조를 부모처럼 섬겼어요. 그러나 조광조가 다 잘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너무 급작스럽게 바꾸려던 것이 문제였어요. 게다가 연산군을 몰아내고 지금의 임금을 왕위에 앉힌 공신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부터 조정에 많은 적을 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임금도 서서히 조광조에게 돌아섰어요. 결국 조광조는 벼슬을 빼앗기고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하지만 조광조는 결코 임금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귀양지에서도 임금을 사모하여 늘 궁궐을 향해 단정히 앉아 책을 보았지요. 얼마 뒤 조광조에게 사약이 내려졌어요. 조광조가 왕위를 차지하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이에요. 조광조는 사약을 가지고 온 금부도사에게 물었어요. 임금께서는 옥체 평안하신가? 나에게 사약을 내리실 때 제명을 함께 내리셨을 터이니 그것을 보여주게. 그러자 금부도사가 조그만 종이 쪽지를 내밀었어요. 조광조는 혀를 차면서 말했지요. 내가 일찍이 이 나라의 대신이었거늘 죽음을 명하면서 이른 쪽지의 명을 내리시다니 나라의 대신을 대접하는 도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마지막으로 조광조는 침착하게 가족에게 보내는 글을 썼어요. 내가 죽은 뒤 무거운 관을 사용하지 마라. 인부들이 멀리까지 운반하기가 힘들까 걱정되노라. 조광조는 조용히 사약을 마셨어요. 그러나 쉽게 목숨이 끊어지지 않자 곁에 있던 나졸이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지요. 조광조는 나졸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호령했어요. 임금께서 내 목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사약을 내리셨거늘 내가 감히 내 목을 조르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독이 든 술을 가져오게 하여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조광조의 죽음이 알려지자 백성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답니다.